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이고요. 국내 대형 제약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하고도 2달쯤 됐네요.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이혼 서류에 결혼 기간을 적으면서 날짜를 계산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남편이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거든요. 그것도 제 손으로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 본인이 만든 논리가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죠. 지금 생각해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제 주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통쾌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복잡한 감정이에요.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나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병원비로 남편을 파산시켰다니 대체 무슨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 복수심에 눈이 먼 악독한 여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선택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제 선택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쩌면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은 대부분 잘했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는 분도 계셨어요. 사실 전 평범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결혼이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효도는 각자 하는 거라고요. 네, 제 남편이 제게 한 말이에요. 친정 아버지가 수술하시고 퇴원하시는 날 저한테 던진 말이었죠. 그때 전 정말 화가 났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나도 그 원칙 똑같이 지켜줄게. 그리고 정말로 그 원칙을 똑같이 적용했어요.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을 때요. 그 결과가 지금 남편의 파산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려드릴게요. 좀 길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먼저 제 남편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이민호라고 해요. 저보다 2살 많으니까 지금 40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작은 정보기술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했어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나름 일도 열심히 하고 수입도 그럭저럭 괜찮았고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친구 소개팅이었어요. 제 대학 동기가 남편 친구랑 사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좋은 사람 있다고 소개시켜 준 거죠.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말도 재미있게 하고 뭔가 자신감 있어 보였거든요. 첫 데이트 때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이태원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어요. 미리 제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작은 배려가 좋았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자기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열정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우리가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데이트할 때 배려도 잘하고요. 제가 야근하면 회사 앞까지 마중 나와주기도 했어요.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커피 들고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보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싶었죠.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렸을 때도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좀 까다로운 편이신데 남편을 보고 성실해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엄마는 사위가 될 사람이 착해 보인다고 좋아하셨고요.
시부모님도 만나봤는데 평범하고 좋은 분들이셨어요. 연애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 남편이 프러포즈를 했어요. 한강공원에서요. 좀 뻔한 장소였지만 그래도 낭만적이었어요. 반지도 준비해뒀더라고요. 물론 엄청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제 취향에 딱 맞는 디자인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요. 결혼 초반에도 괜찮았어요. 물론 신혼부부가 다 그렇듯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살았어요. 신혼집은 제 이름으로 샀어요. 부모님이 결혼 축의금에 좀 보태주셔서요. 남편도 돈을 좀 보탰지만 대부분은 제 돈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 집이니까요. 첫 해에는 맞벌이로 꽤 여유 있게 살았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요. 남편이 일본 여행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그때가 참 좋았어요. 도쿄 거리를 걸으면서 손잡고 웃고 맛있는 거 먹고. 그때만 해도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문제는 결혼 2년 차쯤부터 시작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결혼 3년 차였네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 소식을 듣고 남편도 저도 정말 기뻤어요. 특히 남편은 아들이면 좋겠다고 했죠. 저는 성별은 상관없었지만요.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됐어요. 임신 중에 입덧이 심했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회사 가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도 회사는 다녔어요. 팀에서 제가 빠지면 안 되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챙겨주더니 점점 무관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입덧한다고 해도 대충 괜찮냐고만 물어보고 딱히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회사 일도 그때부터 안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프로젝트가 하나둘 끊기고 수입이 불안정해지더니 결국엔 거의 일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바닥이 원래 부침이 있는 거니까 곧 나아지겠지 했죠.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집에서 노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 켜놓고 하루 종일 인터넷 하고요. 저녁에 제가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있고요. 처음엔 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 달, 2달, 반년, 1년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 사이 제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그 사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에요. 지금 7살이에요. 출산할 때 남편도 병원에 와 있었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 손 잡아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요. 그때는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처음 일주일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밤에 아기 울면 같이 일어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까지는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출산 휴가가 끝나고 제가 복직을 했거든요.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육아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육아는 제 몫이 됐고 남편은 아이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이었죠. 어느 날 밤에 아기가 심하게 울었어요. 배앓이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날 야근해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남편한테 좀 봐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낮에 애 봐서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낮에 애 봤다는 게 아기 옆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였어요.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제가 시켜야 하고 분유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애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밥도 해야 하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 하냐고요. 남편은 그랬어요. 자기도 힘들다고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취업 준비요. 그게 하루 종일 컴퓨터로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자주 싸웠어요.
돈 문제로도 싸우고 육아 문제로도 싸우고요. 남편은 맨날 화만 내고 저는 지쳐갔어요. 친정 엄마가 가끔 와서 도와주셨어요. 애기 봐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요. 엄마가 오시는 날이면 그나마 숨을 좀 쉴 수 있었어요. 엄마는 사위 보고 일 좀 알아보라고 잔소리하셨지만 남편은 대충 알았다고만 하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생활비는 당연히 제가 다 벌었어요.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언젠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연봉이 그때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집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애기 양육비에 남편 용돈에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적자였어요. 남편 카드 청구서를 보면 한숨이 나왔어요. 매달 200만 원씩 찍혀 나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쓰나 싶어서 내역을 보면 친구들 술값, 골프 연습 장비, 옷값, 이런 거였어요. 제가 따지면 남편은 그랬어요. 이것도 못 쓰냐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냐고요.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다시 일할 수 있다고요. 재충전이요. 몇 년을 재충전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소비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수입은 없는데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니고 취미 생활은 계속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적하면 스트레스 풀어야 다시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재충전이 필요하다고요. 어느 날은 명품 운동화를 사왔어요. 100만 원이 넘는 거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이런 걸 샀냐고 물었더니 김 부장이라는 사람 만나려면 이 정도는 신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 부장이 정보기술 회사 하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일 줄 수도 있다고요. 그 김 부장 때문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몰라요. 골프도 같이 치고 술도 같이 마시고요. 근데 정작 일은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제가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회사 동기인 수진이한테요. 수진이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데 제 얘기 듣고 결혼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그랬어요. 언니, 그냥 이혼해. 그게 답이야. 그런 남자 왜 데리고 사는데? 그래도 전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애기도 있고 뭐 이렇게 사는 부부도 많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회사 선배 중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선배 남편도 일 안 하고 집에서 놀았대요. 근데 선배는 15년을 참다가 결국 이혼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했는데 결국 저도 비슷한 길을 가게 됐네요. 재충전이요. 몇 년을 재충전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전 참았어요.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이런 거겠거니 했어요. 부부는 서로 돕고 사는 거니까 지금은 제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책임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회사 일은 그나마 잘 풀렸어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했을 때 팀에서 제가 없는 게 많이 느껴졌나 봐요. 복직하자마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거든요. 신제품 출시 마케팅이었는데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그 덕에 승진도 빨리 됐어요.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으로요. 차장 될 때는 정말 기뻤어요. 회사에서 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남편한테 승진했다고 얘기했더니 반응이 싸늘하더라고요. 그냥 아, 그래? 이러고 끝이었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없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는 말도 없고요. 그날 제 대학 동기들이 축하 모임 해준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애기 좀 봐달라고 했더니 귀찮다는 표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애기 봐달라고 했어요. 동기들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다들 축하해줬어요. 지영이가 제일 먼저 팀장 될 것 같다고 능력 있으니까 당연하다고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프더라고요. 집에서는 아무도 제 성공을 축하해주지 않는데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데 집에서는 그냥 돈 버는 기계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고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와도 같은 자리에 누워 있고요. 중간에 뭘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댁분들은 좋은 분들이셨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제가 고생한다고 아들이 일 안 하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명절 때도 제가 오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죠. 출근해야 하니까 쉬라고요. 시댁에서는 오히려 남편한테 일 좀 찾으라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설날에 시댁 갔을 때 일이에요.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호야, 이제 그만 놀고 일 좀 찾아봐라. 며느리 혼자 고생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남편은 그때 변명했어요. 아버지, 저도 찾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일자리가 없어요. 정보기술 쪽이 너무 포화 상태라서요. 시아버지가 한숨 쉬시면서 그랬어요. 정보기술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해봐야지. 편의점이든 뭐든 일단 하면서 찾아보든지. 남편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까지 나와서 편의점을 하냐고 그건 자존심이 허락 안 한다고요. 자존심이요. 아니라고 아내 돈으로 사는 건 자존심이 안 상하나 봐요. 시어머니는 제 손 잡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들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고 며느리가 고생한다고요. 그 말 들으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잘못이 없으신데요. 친정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요. 딸이 고생하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한 번도 이혼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대신 힘들면 언제든 친정에 오라고 손주 데리고 오면 자기가 키워주겠다고 하셨죠. 어느 날 친정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지영아, 너 정말 괜찮니? 너무 힘들면 이혼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요. 아버지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아버지는 한숨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위를 잘못 봤나 보구나. 결혼할 때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남편이 변한 거라고 했어요. 사실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부모님이 너무 미안했어요. 잘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요. 친정에 갈 때마다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이 요즘 일 알아보고 있다고 곧 좋은 데 취직할 것 같다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결혼 10년 차가 됐어요. 10년이요. 생각해보면 참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남편은 거의 일을 안 했어요. 가끔 친구 소개로 단기 프로젝트 같은 걸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고요. 한두 달 일하다가 또 그만두고 그러고 나면 또 몇 년 쉬고요. 그런데 제 경력은 계속 올라갔어요. 차장에서 작년에 드디어 팀장이 됐어요. 꿈에 그리던 팀장이요. 마케팅 본부에서 여성 팀장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막내 팀장이 된 거예요. 팀장 승진 발표 나던 날 회사에서 축하 파티를 해줬어요. 팀원들이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주고요. 정말 기뻤어요. 10년 넘게 일한 보람이 있었죠. 근데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반응이 또 차가웠어요. 아, 그래. 축하해. 그러고 나서 또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저녁 먹으러 가자는 말도 없고 선물을 준비했다는 말도 없고요. 저는 실망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팀원들이랑 회식을 했어요. 그날 정말 즐거웠어요. 다들 제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회식 끝나고 집에 오니까 밤 11시였어요. 남편한테 미리 문자 보냈는데 읽고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집에 와보니 남편은 소파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아기는 벌써 자고요. 아기 재웠냐고 물으니까 그냥 알아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밥은 먹였냐고 물으니까 컵라면 끓여줬다고요.
7살 애한테 컵라면을요. 그날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승진해서 늦는다고 했는데 애기 밥도 제대로 안 챙기고 컵라면을 먹였다니요. 남편은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애도 좋아하던데 컵라면. 가끔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가끔이 아니라 맨날이잖아. 당신이 요리 못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주든지. 7살 애한테 컵라면이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신이 알아서 하지 그랬어. 나는 애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애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요. 본인 애인데요. 그날 크게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요. 애기가 깨서 울었어요. 제 울음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 사이 제 연봉은 계속 올라갔어요. 팀장 되면서 7천만 원 정도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제 연봉이 오를수록 남편의 소비도 같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엔 친구들이랑 동네 퍼블릭 골프장 가던 게 어느새 회원권 있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골프채도 계속 새 걸로 바꾸고요. 명품 브랜드 옷도 사고 차도 바꾸고 싶다고 하고요. 남편이 새 차 카탈로그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 차 어때? 독일 차인데 디자인 죽이지 않아. 차 가격을 보니까 6천만 원이었어요. 6천만 원이요. 저는 기가 막혀서 물었어요.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야. 무슨 돈으로 6천만 원짜리 차를 사?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당신 연봉 7천만 원 된다며. 차 한 대쯤은 살 수 있잖아. 할부로 하면 되고. 할부로 하면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제가 반대하니까 남편은 삐쳤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다 좋은 차 타는데 자기만 낡은 차 타고 다닌다고 체면이 안 선다고 하더라고요. 체면이요.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체면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싸웠어요. 당신은 돈도 안 버는데 왜 그렇게 쓰냐고 좀 아끼면 안 되냐고요. 그럼 남편은 그랬어요. 당신이 돈 버니까 내가 쓰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라고요. 그 말이 맞기는 해요. 법적으로는요. 그래도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남편은 집에서 놀다가 제 돈으로 골프 치러 다니는 게요. 한 번은 제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350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대부분 남편이 쓴 거였어요. 골프용품, 친구들 술값, 옷값, 심지어 남편 친구 생일 선물값까지요. 제가 따지니까 남편은 그랬어요. 친구 생일인데 선물 안 줄 수는 없잖아. 그리고 김 부장이랑 술 먹은 건 네트워킹 하려고 한 거야. 일 얻으려면 이런 관계도 중요하다고. 김 부장이요. 그 사람 이름 나온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일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남편 돈 뜯어먹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도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아이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겠거니 했어요. 많은 부부가 이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회사 동료들 중에도 남편이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들 참고 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여직원들끼리 점심 먹는데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참는 거래. 이혼하면 애가 불쌍하고 재산 분할도 귀찮고 차라리 그냥 사는 게 낫대요. 그 말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냥 참고 살자. 10년 참았는데 20년도 참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결정타가 온 거예요. 바로 한 달 전 일이에요. 정확히는 지난달 15일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올해 73이신데 무릎이 안 좋으셔서 계속 고생하시다가 결국 수술을 결정하신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이었어요. 큰 수술이었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수술하신다고 입원하셨다고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회사 일 미루고요. 병원에 가니까 아버지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수술은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73 어르신이 전신마취하고 수술하신다는데 어떻게 안 걱정해요.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수술이 잘 될까, 회복은 잘 될까. 저도 걱정됐지만 엄마 앞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잘하신다고 위로했어요. 수술은 다행히 잘 됐어요. 4시간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어요. 일주일 입원하시고 퇴원해서도 몇 주는 거동이 불편하실 거래요. 저는 매일 퇴근하고 병원에 들렀어요. 아버지 병수발하시는 엄마도 힘드실까 봐요. 주말에는 아예 병원에서 자면서 간병했어요. 남편한테 애기 좀 봐달라고 하고요. 남편은 귀찮아 하면서도 알았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요. 아버지는 수술 후 회복이 좀 더딘 편이셨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통증도 심하셨고 재활 운동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퇴원 날짜가 잡혔어요. 금요일 오후 2시였어요. 문제는 제가 그 시간에 회사에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팀장이라는 게 맘대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특히 그날은 중요한 회의가 오후 3시에 잡혀 있었거든요. 분기 실적 회의였는데 제가 빠질 수가 없었어요. 본부장님도 참석하시고 각 팀 실적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일주일 전부터요. 아니, 정확히는 열흘 전부터 계속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 금요일에 아버지 퇴원하시는데 당신이 병원 가서 픽업 좀 해줄 수 있겠냐고요. 차로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제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요. 남편은 그때 소파에 누워서 태블릿으로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대충 알았다고 했죠. 귀찮은 듯이요. 눈도 안 마주치고요. 전 불안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할 때는 10중 8구 까먹거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진짜 괜찮겠냐고, 시간 비울 수 있냐고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랬어요. 알았다니까, 뭐 그렇게 잔소리야. 시간 날 것 같은데 뭐. 그냥 병원 가서 모셔오면 되는 거 아니야. 쉬운 일을요. 그래서 전 안심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무책임해도 장인어른 일인데 설마 빠지겠어요. 더군다나 수술하시고 퇴원하시는 날인데요. 그 주 내내 남편한테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금요일 오후 2시에 병원 가야 한다고 잊지 말라고요. 남편은 매번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요일 밤에도 다시 한번 말했어요. 내일 꼭 가야 해. 아버지가 무릎 수술하셔서 혼자 못 나오셔. 짐도 많고 휠체어도 있고 그래. 남편은 그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 보면서 대충 알았다고 했죠. 저는 그래도 믿었어요. 설마 이걸 안 할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요. 그런데요. 금요일 당일이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일찍 나가더라고요. 평소에는 11시, 12시에 일어나는데 그날은 아침 9시에 씻고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점심 먹는다고요. 저는 그래도 오후엔 돌아오겠지 했어요. 아버지 퇴원이 2시니까요.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오면 1시쯤 되니까 병원 가려면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출근하면서도 남편한테 문자 보냈어요. 오늘 아버지 퇴원이니까 꼭 2시까지 병원 가야 해. 잊지 마. 남편은 읽음 표시만 하고 답장은 없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정말 갈까? 설마 안 갈까?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점심때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준비 다 됐는데 사위가 언제 오냐고요. 저는 곧 갈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죠.
남편 전화는 한참 만에 받았어요. 한 5, 6번 정도 울렸을 거예요. 배경으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차 소리도 나고 음악 소리도 나고요. 여보, 지금 어디야? 아버지 퇴원 시간 다 됐는데. 빨리 병원 가야 돼.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나 지금 강원도인데. 강원도요. 강원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었죠. 강원도라니까. 골프장 가는 길이야. 벌써 고속도로 탔어. 골프장요. 오늘이 아버지 퇴원하시는 날인데 골프를 가다니요. 그것도 강원도까지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요. 손도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일주일 전부터 말했잖냐고 약속했잖냐고 소리쳤어요. 회사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크게요.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그게 김 부장님이랑 갑자기 일정이 잡혔거든. 내가 빠질 수가 없는 자리야. 김 부장이 나한테 일 소개시켜 줄 수도 있대. 이거 중요한 기회라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중요한 기회요. 그동안 몇 번이나 그런 중요한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일로 연결된 적이 없었어요. 다 술 마시고 골프 치는 게 끝이었죠.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남편 돈 뜯어먹고 같이 노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참고 말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돌아와. 회의는 내가 어떻게든 미루겠어. 제발 지금이라도 병원 가줘. 아버지 혼자 못 나오셔. 짐도 많고 거동도 불편하시다고. 휠체어도 있고 약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은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차피 당신 회의 끝나면 되잖아. 아니면 택시 불러드리면 되고. 장인어른이 뭐 거동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릎 수술이잖아. 휠체어 타고 택시 타고 집까지 가실 수 있어. 기사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저는 기가 막혔어요. 택시요. 수술하시고 퇴원하시는 73 노인한테 택시를 타라고요. 휠체어 타고 택시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73 아버지가 수술하시고 나오시는데 택시 타라고. 그것도 휠체어 타고. 짐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남편은 짜증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지금 강원도에서 돌아가라고. 이미 고속도로 반이 나왔는데. 김 부장이 화낸다고. 약속 어긴 거잖아. 약속이요. 나한테 한 약속은요. 일주일 전부터 한 약속은요. 저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회사에서 울 순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 더 말해봤어요.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데. 수술하시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계셨어. 그냥 병원 와서 모셔다 드리기만 하면 돼. 30분이면 되는 일이야. 제발.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어요. 정말 간절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짜증내면서 말했어요. 배경으로 친구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됐어. 대리 효도 강요하지 마. 내 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효도는 각자 하는 거야.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도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나도 바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효도는 각자 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화도 났지만 동시에 너무 허무했어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입을 막고 울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화나고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왜 10년이나 참고 살았을까?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회의를 미룰 수는 없었어요. 팀장인 제가 빠지면 회의 자체가 무산되니까요. 본부장님한테 보고하는 자리였거든요. 결국 아버지한테 전화드려서 죄송하다고 제가 택시를 불러드릴 테니 그걸 타고 집에 가시라고 했어요. 전화하면서 또 울컥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아버지가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괜찮다고 하시죠. 걱정하지 말라고 택시 타고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저는 택시 회사에 전화해서 대형 택시를 불렀어요. 휠체어 실을 수 있는 거요. 그리고 병원 간호사한테도 전화해서 아버지 짐 좀 도와달라고 택시까지 모셔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회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회의실로 갔어요. 발표 자료를 펼치고 본부장님께 보고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기계처럼 했던 것 같아요. 회의를 마치고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계속 눈물이 났어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요. 몇 번이나 차를 세우고 울었어요.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불편한 무릎을 쭉 뻗고요. 옆에는 병원 짐들이 놓여 있었고요. 휠체어도 현관에 세워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 얼굴 보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회사 일 때문에 바빴냐고요. 택시 타고 오는 건 괜찮았다고 기사님이 친절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짐도 다 들어주시고 집까지 부축해 주셨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힘드셨을 텐데도 저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위가 약속을 어기고 골프를 가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기사님이 친절했다고 괜찮았다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밥 먹고 가라고 하셨죠. 민호는 어디 있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아마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국 끓여놨다고 하셨죠. 저녁을 먹는데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먹었어요. 부모님 앞에서 울 순 없으니까요. 식사 후에 아버지 약 정리해드리고 재활 운동 방법 여쭤보고요. 의사 선생님이 주신 주의사항도 다시 설명드렸어요. 엄마한테도 간병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밤 10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아기는 벌써 자고 있었어요. 애 방에 들어가서 자는 얼굴을 봤어요. 천사 같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하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 10시쯤 됐을 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얼굴도 새빨갛고요. 비틀거리면서 신발을 벗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오늘 진짜 좋았어. 골프도 잘 쳤고 김 부장님이랑 얘기도 잘 됐고 나한테 다음 달에 프로젝트 하나 맡겨줄 수도 있대. 진짜래. 이번엔 확실하대. 확실하다고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확실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쇼핑백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유명한 골프 브랜드 로고가 찍힌 봉투였어요. 크고 무거워 보였어요. 새 골프채 샀어. 김 부장님이 여기 제품이 좋다고 추천해 주셔서. 이것 좀 봐. 완전 최신형이야. 프로들이 쓰는 거래. 150만 원 줬는데 완전 혜자지. 남편은 신이 나서 골프채를 꺼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한참을 떠들었어요. 드라이버가 어떻고 샤프트가 어떻고 헤드가 어떻고요. 저한테는 외계어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바라만 봤어요. 제가 친정에서 아버지 모시느라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요. 오히려 신이 나서 골프채 자랑하는 사람을요. 남편은 제가 말이 없으니까 기분 나쁜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아버지 잘 모셔다 드렸냐고요. 택시 타시고 잘 가셨냐고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당신이 모셔다 드려야 했던 거 아니야. 당신 사위잖아. 당신이 병원 가서 휠체어 밀고 짐 들고 차에 태워서 모셔다 드려야 했던 거라고.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아까도 말했잖아. 효도는 각자 하는 거라고.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챙기면 되는 거지. 내가 왜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 나도 바빴다고. 김 부장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해 좀 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10년 동안 쌓인 게 그 순간 무너졌어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계속 골프채를 휘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분 좋게 웃는 소리도 들렸고요. 제가 방에서 어떤 심정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이는 어떻게 하나.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자꾸 남편이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효도는 각자 하는 거라고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럼 저도 그 원칙 지켜드릴게요. 당신이 만든 규칙이니까 당신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겠죠. 새벽 4시쯤 됐을 때 전 결심했어요. 이 결혼은 끝이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다음 날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은 늦게까지 자고 있었어요. 숙취 때문에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애기 아침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요. 평소처럼요. 남편이 11시쯤 일어났어요. 해장국 끓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무 말 없이 끓여줬어요. 평소처럼요. 주말 내내 남편한테 친절하게 대했어요. 화난 티를 전혀 안 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잘해줬어요. 남편은 제가 풀린 줄 알았나 봐요. 기분 좋게 지내더라고요. 월요일에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는 거였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이혼 사유는 충분하다고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 유기, 배우자 부모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이 모든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결혼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한 게 거의 없으니까요. 집도 제 명이고 예금도 제 돈이고 남편은 오히려 빚만 있으니까요. 양육권도 문제 없을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경제력도 없고 양육 의지도 없는 게 명확하니까요. 그날 회사로 돌아와서 일하는데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출구가 보인다는 게 이렇게 안도감을 주는지 몰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차리고 아이 돌보고 그랬어요. 이혼 준비는 혼자서 조용히 했어요. 통장 정리하고 재산 목록 만들고 증거 자료 모으고요. 남편도 평소처럼 집에서 놀았어요. 인터넷 보고 텔레비전 보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요. 골프 연습장도 다녀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확히 그 사건이 있고 2주일쯤 후였어요. 월요일 오후였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 있을 때요.
당신 큰일 났어. 남편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떨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엄마가 쓰러지셨대. 지금 응급실이래. 고혈압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아버지가 방금 전화하셨어. 시어머니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건강하신 편이었거든요. 고혈압 약은 드시긴 했지만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셨어요. 작년 건강검진에서도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병원이냐고 물었더니 집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이라고 했어요. 시댁이 경기도에 있어서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그럼 당신 지금 거기 가고 있는 거야.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좀 어색했어요. 아니, 나 지금 친구들이랑 중요한 미팅 중이야.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거든. 다음 주 일 때문에 꼭 해야 하는 회의거든. 당신이 가봐줘. 당신이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가야지.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라고요. 며느리가 가야 한다고요. 친정 아버지 일은 각자 효도라며 나 몰라라 하더니 시어머니 일은 며느리 의무를 들먹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나 싶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나도 지금 회사야. 중요한 업무 중이고. 팀 회의가 30분 후에 있어. 어머니 일은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챙겨야지. 당신 어머니잖아.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화난 게 느껴졌어요. 너 지금 장난해. 엄마가 응급실에 계신다고. 빨리 가봐야 한다고. 나는 지금 중요한 미팅이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미팅이요. 골프장 간다고 장인 픽업 빼먹은 것도 중요한 기회였죠. 그때 김 부장이 일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잠깐 말이 막혔어요. 그러더니 화내면서 말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지금 엄마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며느리면 당연히 가봐야지. 상식적으로. 효도는 각자 하는 거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가봐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 병원비 내느라 바빠서 손 뗄 수가 없어. 효도는 각자. 당신 원칙 아니었어. 남편은 한참을 욕을 하다가 소리쳤어요. 너 진짜 미쳤구나. 그건 그때 상황이었고 지금은 응급 상황이잖아.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럼 더더욱 당신이 가봐야죠. 엄마 아들이 당신밖에 없잖아요. 외동아들이잖아요. 나는 남이에요. 시집 온 남. 효도는 각자 한다며. 당신이 한 말 아니에요. 남편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배경으로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러다 결국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래도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조퇴를 했어요. 병원으로 갔죠.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있으셨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옆에는 시아버지가 계셨고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고맙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어디 있냐고 물으시길래 일이 있어서 곧 온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쓰러지신 거래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입원 수속을 하러 갔어요. 원무과에서 입원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호자 동의서도 필요하다고요.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보냈죠. 어머니 입원하셔. 당신 와서 수속 처리해. 남편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저는 안 받았어요. 대신 원무과 직원분께 말씀드렸어요. 보호자는 곧 도착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나는 할 일 다 했어. 어머니 모시고 왔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었어. 이제 아들인 당신이 할 차례야. 입원 수속 처리하고 병실 정하고 그런 거.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효도는 각자 하는 거잖아. 나는 내 역할 다 했어. 어머니 무사히 입원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해. 간병도 병원비도 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다고요. 남편이 제게 했던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겠다고요.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입원 수속 다 했다고 어머니는 사인실에 계신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의 원칙대로 효도를 각자 하되 제대로 하는 거죠. 먼저 시어머니 상태부터 확인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입원 기간은 일주일 정도 예상된다고 했어요. 큰 문제는 없지만 혈압 관리를 위해 경과를 봐야 한다고요. 간병은 누가 하냐고 물으니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낮에는 자기가 있겠다고 했는데 밤에는 간병인을 쓸지 고민 중이라고요. 저는 원무과로 갔어요. 그리고 상담을 요청했죠. 저희 시어머님 병실을 최고급 1인실로 옮기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원무과 직원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1인실이요. 지금 4인실도 괜찮으신데 굳이 옮기실 필요가 있나요? 네, 아들이 어머니를 최고로 모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비용은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직원분이 확인했어요. 1인실 하루 비용이 20만 원 정도 된다고 일주일이면 15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간병인도 최고급으로 부탁드려요. 24시간 전담 간병인이요. 간병인 비용도 하루에 15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일주일이면 100만 원이 넘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식사는 특별 식단으로 해주세요. 영양사가 짜준 맞춤 식단이요. 직원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보호자분과 상의하셨어요. 비용이 꽤 많이 나올 텐데요. 하루에 40만 원 넘게 나와요. 일주일이면 300만 원 가까이요. 상의했어요. 아들분이 어머니한테 최고를 선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모든 옵션을 최고급으로 선택했어요. 병실도 간병인도 식사도요. 그리고 추가로 물리치료도 신청했어요. 재활 전문가가 와서 해주는 거요. 하루 10만 원이었어요. 다 합치니까 하루에 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일주일이면 350만 원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결제는 어떻게 하냐고요? 보호자분 카드로 하시면 돼요. 혹은 현금도 가능하고요. 저는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남편 명의 카드였어요. 남편이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만든 카드인데 한도가 꽤 컸어요. 2천만 원 정도요. 남편이 평소에 쓰는 카드였는데 저도 가족 카드로 갖고 있었거든요. 이 카드로 할게요. 남편 카드예요. 보호자 카드고요. 직원분은 확인하고 처리했어요. 병실 이동은 당장 오늘 오후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간병인도 오후부터 배치된다고요.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혹시 추가로 필요한 검사 같은 거 있나요? 고혈압 환자한테 좋은 정밀 검사요. 직원분이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심장 정밀 검사랑 뇌 MRI 검사가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보통 하시는 편이에요. 보험 적용 안 되면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것도 해주세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모든 걸 확인하고 서명했어요. 그리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오후 3시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당신 엄마 병실이 갑자기 1인실로 옮겨졌는데. 무슨 일이야? 당신이 한 거야. 네, 제가 했어요.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요. 뭐? 왜 내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해? 1인실이 얼마나 비싼데.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당신이 어머니 최고로 모시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4인실도 괜찮다고. 효도는 각자 하는 거잖아요.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최고로 모셔야죠. 제가 며느리로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남편은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녁에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더 화난 목소리였어요. 당신 간병인까지 불렀어. 그것도 프리미엄 간병인. 미쳤어. 하루에 20만 원이래. 내가 낮에 있으면 되는데 왜 간병인까지 불러? 밤에는 누가 간병해요? 당신이 밤새 깨어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간병인 선생님이 계시면 편하시잖아요. 나는 돈이 없다고. 이렇게 비싼 거 감당 못한다고. 효도는 각자예요. 당신 어머니 병원비는 당신이 내야죠. 당신이 번 돈으로요. 무슨 돈으로? 나 지금 일 안 하잖아. 그럼 일을 하셔야죠. 10년 동안 놀았으면 이제 일할 때도 됐잖아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욕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매일같이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러다간 파산한다고요.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효도는 각자.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 시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1인실에서 편하게 쉬시고 간병인 선생님이 잘 돌봐주시고 좋은 음식 드시니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번 주말쯤 퇴원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도 가끔 병문안을 갔어요. 시어머니를 뵙고 시아버지하고도 인사하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올 때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준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민호가 한 거라고 아들이 어머니를 최고로 모시고 싶어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아들이 효자라고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다고요. 시아버지도 흐뭇해 하셨어요. 민호가 제대로 효도하는구나. 아들 키운 보람이 있다고 하셨죠.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씁쓸한 표정만 지었죠.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요. 카드 결제 승인 요청이라고요.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된대요. 남편이 황당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당신 이게 뭐야? 내 카드로 병원비가 얼마야? 400만 원이 넘게 찍혔는데. 한도 초과됐어. 카드가 막혔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병원비인데요. 뭐가 문제예요? 일주일 입원하셨으니까 그 정도 나오죠. 문제가 뭐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4인실에 있으면 100만 원도 안 될 텐데. 1인실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간병인도 최고급으로 모셨고요. 특별 식단도 신청했고 물리치료도 하셨고요. 정밀 검사도 했고요. 당신이 어머니 최고로 모시고 싶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나서요.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 마음대로 한 거잖아. 내 동의도 없이. 동의받았어요. 원무과에서 보호자 동의 받았다고 했어요. 며느리인 제가 사인했고요. 그건 사기야. 남편 몰래 한 거잖아. 아니에요.
효도는 각자 한다고 했잖아요.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최고로 모셔야죠.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한 거고요. 남편은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쳤어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귀가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카드 내역서를 보고 있었던 거죠.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1인 실비, 간병인비, 특별시기비, 물리치료비, 검사비. 왜 다 제일 비싼 걸로 했어? 미쳤어. 당신 어머니니까요. 최고로 모셔드려야죠. 아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최고는 무슨? 우리한테 이런 돈 어디 있어? 이거 다 합치면 400만 원 넘게 나와. 거기에 추가 청구될 것까지 하면 500만 원도 넘을 거야. 효도는 각자 하는 거잖아요. 당신 말대로요.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 돈으로 당신이 모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너 진짜 미쳤구나.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지. 장인어른 일 때문에 화났다고 이러는 거잖아. 복수요. 아니에요. 효도예요. 당신이 정한 원칙대로 한 거예요. 효도는 각자. 당신 어머니한테 당신이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로 한 말이야. 내가 병원비 500만 원 내라고 한 말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의미였는데요? 우리 아버지 퇴원하실 때는 택시 타라고 하면서 효도는 각자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원칙 지켜드린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최고로 모시는 거죠. 남편은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카드를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취소하세요. 대신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할 거예요. 아들이 돈 아까워서 1인실 나가라고 간병인도 내보내고 아들이 직접 간병하겠다고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들이 효도 비용이 아까워서 어머니 병실 다시 4인실로 옮기라고 한다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혼 합의서예요. 사인하세요. 남편은 놀란 얼굴로 서류를 봤어요. 뭐라고? 이혼해요.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이 웃었어요. 이혼. 고작 병원비 몇백만 원 때문에. 고작이라고요. 친정 아버지 수술하시고 퇴원하실 때 당신이 한 짓을 벌써 잊었어요. 효도는 각자 하는 거라면서 골프 가고 제가 택시 불러드리게 만든 거요. 그게 고작이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10년 동안 당신은 일도 안 하고 제 돈으로 살았어요. 골프 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명품 사고. 저는 참았어요. 부부니까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변명했어요. 그건 정말 급한 일이 있었고. 급한 일이요. 골프가 급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골프에서 얻은 게 뭐예요? 김 부장님이 일 준다던 거 어떻게 됐어요? 없던 얘기 됐죠.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서류를 밀어넣으며 말했어요. 재산 분할 내역도 다 정리했어요. 이 집은 제 이름이에요. 제가 결혼 전에 부모님 도움받아서 산 거니까요. 차도 제 명이고요. 예금도 제 돈이에요. 당신이 번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재산 분할해서 당신 몫은 없어요. 남편은 그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어요. 말이 되죠. 10년 동안 당신이 번 돈이 얼마예요? 프리랜서로 일할 때 몇백만 원 번 게 전부잖아요. 그것도 다 썼고요. 오히려 당신 카드 빚이 2천만 원 있어요. 그것도 골프하고 술 먹느라 쓴 거예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당신은 양육비만 내세요. 매달 50만 원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나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양육비를 내. 일을 하시면 되죠. 10년 동안 놀았으면 이제 일할 때도 됐잖아요. 남편은 한참을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찢어버렸어요. 이혼 안 해. 절대 안 해. 저는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럼 제가 법원에 이혼 소송 걸 거예요. 사유는 충분해요.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 부모에 대한 무책임, 가정유기. 다 증거 있어요. 남편은 그게 이혼 사유가 되냐고 따졌어요. 되죠.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요.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10년 동안 충분히 줬어요. 이제 끝이에요. 남편은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죠. 남편은 며칠 동안 계속 사과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일도 열심히 찾겠다고요. 하지만 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법원에서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거죠. 조정실에서 판사님이 물었어요. 합의 이혼 의사가 있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다시 잘 살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 의사는 확고하다고요. 판사님이 재산 분할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어요.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증거들이었어요. 통장 내역, 카드 내역, 남편의 소득 증명서 같은 거요.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남편한테 물었어요. 이 기간 동안 수입이 거의 없었네요.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재산 분할은 없는 걸로 정리됐어요. 남편이 가져갈 재산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남편의 카드빚 2천만 원은 남편 개인 채무로 인정됐어요. 양육권도 제가 가져가는 걸로 정리됐어요. 양육비는 남편이 직업을 구한 후 협의하기로 했고요.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합의됐어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 유기에 대한 책임이었죠. 조정이 성립됐어요. 이혼이 확정된 거죠. 법원 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어요. 돌아보니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죠. 지금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아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집은 그대로 제 집이고요. 아이는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아빠가 왜 안 사는지 계속 물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으니까요. 남편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들은 바로는 결국 일을 구했다고 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래요. 카드 빚 갚느라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제가 가끔 찾아뵙죠. 이혼한 며느리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반겨주세요. 오히려 미안해하세요. 아들 때문에 고생했다고요. 친정 부모님은 이혼 소식 듣고 안타까워하셨지만 동시에 안심하셨대요. 이제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요즘 전 회사 일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팀장으로서 성과도 좋고요. 아이도 잘 키우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남편이 효도는 각자 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친정 아버지 병원 픽업이라도 해줬더라면요. 하지만 그랬어도 결국 이혼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10년 동안 쌓인 무책임함과 이기심이었으니까요. 효도는 각자 하는 거라는 남편의 말,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남편한테 돌아간 거죠. 본인 어머니 병원비로 파산하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거요. 아이러니한 건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돈으로 결국 시어머니를 최고로 모신 셈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 의지는 아니었지만요. 지금 전 행복해요. 정말로요. 아이랑 둘이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남편 골프비나 유흥비 안 나가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도는 정말 각자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무책임한 배우자를 계속 감싸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그게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아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10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후회 없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이랑 더 행복하게 살 거예요. 효도는 각자.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그 원칙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그 원칙이 적용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남편은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